넷플릭스는 돈을 벌 거예요. 그 돈이 셰프들한테까지 간다?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리더십 라운지 팟캐스트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도 썸머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 어떤 커리어를 갖고 왔는지도 그때 만나 뵈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니까 어떤 커리어를 밟았고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 이제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영어신문에서 한 13년 정도 일을 했고 거의 13년 근무하는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식음여행 전문 기자로 일을 해서 다양한 식음업계 뉴스, 여행업계 뉴스 그리고 이제 그 식음이랑 여행과 연관된 라이프스타일 쪽까지 같이 보는 전반을 많이 취재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우리도 당연히 해외로 여행을 가고 해외 여행객도 국내가 궁금하니까 양쪽을 좀 다 보는 시야를 좀 넓히는 계기가 많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는 저는 이제 중앙일보 영어신문은 퇴사를 했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 라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라든지 World 50 Best Restaurant or Eater, BBC 이렇게 뭐 다양한 이제 식음이나 여행 전반을 다루는 매체들에 이제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팟캐스트에 미슐랭 가이드에서 기고하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에디터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보통 저도 쓸 때 그냥 Food and Travel Journalist 네. 이 정도 쓰거든요. 아, Food and Travel Journalist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군요. 네네. 좋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흑백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쇼가 너무 생각보다 흥행을 잘한 덕분에 사실 올렸었던 그 인스타그램 포스트 보고 이제 저는 그 전까지는 안 보고 있었다가 인스타그램 포스트를 보고 이제 봤는데 너무 컨텐츠가 재밌고 지금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거의 미디어들이 거의 다 흑백 요리사로 거의 도배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됐었는데 아마 출시 이 넷플릭스에서 준비했었을 때부터 이 준비 단계를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 건 아니었지만 이제 섭외라든지 이제 요리사들을 먼저 그쪽에서는 이제 지원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셰프를 접촉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셰프들한테는 섭외 연락이 간 걸로 알고 있고 어떤 셰프들은 또 직접 지원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섭외가 완료됐다. 그리고 또 실제로 참가하는 친구들은 내가 이제 언제부터 촬영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공유하게 되니까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뭔가 공식적으로 뭔가 딱딱딱딱 아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한국에 있는 파인다이닝 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몇 년 전이었는지 모르게 한 2년 전 정도부터였었던 것 같은데 넷플릭스 쇼가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컴페티션 쇼가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다 풍문으로 좀 다들 어느 저는 정도는 작년에 알았어요. 네. 작년에 또 그거보다도 더 먼저 기획 단계에서부터 알고 계셨던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작년쯤 아마 그건 다 시차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이게 작년에 아셨을 때 이게 파인다이닝 업계에서 이 거는 기대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Food and Travel Journalist라는 이제 직업에 가진 사람으로서 놓고 봤었을 때 이 쇼에 대해서 미리 갖고 있었던 기대는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대보다 걱정이 더 많았었어요. 지금 생각해서 보면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저는 아무도 안 볼까 봐.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될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스러웠었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저도 이제 한 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기자 일을 계속 하고도 있지만 지금 이제 레스토랑 운영을 하는 쪽에서도 같이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 이제 그 업계 안에서 있는 셰프들 이들이 왜 여기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셰프들이나 소믈리에들이나 레스토랑 매니저들은 우리가 업계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아는 걸 대중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된 게 사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소비자로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시간에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 안에서 레스토랑이 어떻게 운영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뭔가 금전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 소비자가 걱정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크고 어떤 하나하나 트렌드가 변해갈 때마다 본인들의 생업이 달린 문제들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파인다이닝을 특히 하다 보면 여전히 우리가 파인다이닝 뭐
뭐 예를 들어 레스토랑들 많이 알죠? 뭐 모수라든지 밍글스라든지 지금은 뉴욕으로 갔지만 주옥이라든지 스와니에, 권숙수,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있는 다양한 식당들이 이제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지만 정말 파인다이닝을 먹는 인구가 얼마나 저변이 넓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잘 모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굉장히 많은 셰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이 셰프들이 실제로 어떤 걸 추구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나왔고 여기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고 어떤 걸 알리고 싶어 하는지 사실 우리끼리만 재밌는 얘기가 될까 봐 우리는 그거를 매일매일 고민하고 연구하고 약간 이 상황을 좀 바꿔서 어떻게 내가 클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산업을 키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는 셰프들이나 이제 레스토랑 관계자들이 많을 텐데 이 모든 게 일반 대중한테는 사실 너무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 셰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항상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큐가 아닌 이상은 어쨌든 예능 프로그램이라면 편집이나 재미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셰프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가 또 잘 전달이 될까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알고 또 그걸 살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피지컬 100 성공하고 이제 넷플릭스가 계속 이런 포맷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외식업이라는 그냥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나 이렇게 대중들이 넓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셰프가 진짜 조금 진지하게 자기의 뭔가 인생을 걸고 하는 요리들의 다양한 스토리가 나왔을 때 공감을 못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오히려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참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이 되게 많았고 왜냐면 촬영을 하면서 떨어진 친구 정확하게 그들이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는 뭔가 조금 더 빨리 떨어졌구나 누군가는 조금 더 올라갔구나 이런 거는 이제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상처받거나 아니면 혹시나 방송이 나오고 뭔가 정말 가슴 아픈 상황들이 있을까 봐 오히려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전날 이제 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관에서 뭔가 하나는 글을 써야겠다,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인스타에 제가 짤막하게나마 글을 올리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나오는 모습들이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인데 그게 실제 우리 생활을 반영할 수도 있고 셰프들이 실제로 뭔가 하고 있는 걸 반영할 수도 있고 조금 꼬아져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이들이 어쨌든 여기에 나왔으니까 그냥 뭔가 이거를 컨텐츠로 소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식당에 직접 가서 한번 먹어보는 걸로 그 흑백요리사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그들의 업장을 꼭 방문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그 글을 쓰게 됐었어요. 사실 그 글을 보면서도 이게 썸머께서 이렇게 업계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걱정도 그 글에 되게 많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사실 네. 느껴졌거든요. 이게 진짜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준비가 돼서 드디어 내일 이제 나오는 이제 그 전날 에어되기 전날에 그걸 올리셨으니까 당일이었을 거예요. 당일이었나요? 당일 한 12시쯤? 네. 전날 쓰고 그때쯤 맞춰서 제가 탈고를 조금 보다가 그렇게 올렸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막 업계에 있는 분들의 기대가 이 정도, 그러니까 뭐 결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종류의 컨텐츠가 나왔을 때 기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게 실제로 셰프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도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고민을 했지만 못 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보셨었던 그리고 아셨었던 이제 지인분들 중에서 이거를 결정을 이제 못 하셨었던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참여를 못 했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전에는 사실 방송에 나오면 다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또 방송에 나와서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일반 대중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히나 지금 좀 알려진 식당들, 알려진 셰프들 아니면 이미 잘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 어떤 셰프들은 조금 더 나는 요리에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랑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넷플릭스가 이제 섭외 요청을 하고
그렇게 뭐 좀 접촉을 했었더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꼭 이게 꼭 그들이 안 나온 이유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나의 어떤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걸 내가 지금 하던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좀 생각했던 분들이 섭외를 조금 고사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조금씩은 그때는 또 좀 확신을 하고 내가 안 나가는 게 나는 맞았어라고 했는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냐 그때 할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셰프들이 우리가 보통 다양하게 미술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상업예술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뭔가를 난해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순수예술과 상업예술 이렇게 상업예술로 구분을 한다고 보면 음식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대중이 쉽게 지갑을 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은 그거보다는 본인의 극한을 더 밀어붙이고 뭔가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내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방송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아니면 방송이 어떻게 이용되느냐 그 두 가지에서 약간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떤 분들은 나오겠다고 선택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고사하겠다고 선택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왔었던 셰프분들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백수저와 이제 흑수저로 이제 나눴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양쪽에서 이 출연을 결정하기로 한 이유가 극명하게 나뉘는 듯한 느낌을 사실 저는 이제 쇼를 보면서 좀 받았거든요. 네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이쪽 두 쪽에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그 제가 어제 이제 나왔었던 컨텐츠로 보니까 여기 흑수저의 한 분은 이제 손님이 떨어져서 힘들었었다가 지금은 이제 맞아요. 손님이 넘쳐서 이제 네. 아마 이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넷플릭스 쇼에 출연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었던 수많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도 무시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글을 쓰게 된 제일 큰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어요. 많은 셰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때였으면 장사가 더 잘 됐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 셰프들도 많이 나온 거죠. 근데 그들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정말 이걸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내 레스토랑의 존재 자체를 조금 더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매출을 더 증대시켜서 내가 지금 내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있고 그들이 더 잘하면 월급을 올려줄 수 있고 그들한테 더 장밋빛 미래가 있다라는 걸 그들이 보여줘야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계속 요리를 하고 이쪽으로 꿈을 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요즘 뭐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외식업에서도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좀 소규모로 운영하고 혼자서 스스로 이제 본인이 은행 대출을 받았든 간단하게 이제 좀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식당들이 특히나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의 작년부터 아마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코로나 때 여행을 못 가면서 국내에서 많이들 이제 소비를 하고 국내에서 다이닝도 많이 다니고 그때 오마카세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국내 레스토랑을 소비를 많이 하다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해외여행이 가능해졌고 예전에는 돈을 벌었는데 사실 해외여행에 주로 가던 걸 못 쓰니까 국내에서 다 소진을 했다면 그게 다시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간 게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라고 대부분의 셰프들이나 이제 외식업계 관련자들은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길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끝난 건 한 2022년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그쵸. 그때부터도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2023년도 너무 어려웠고 2024년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산업군이 다 약간 좀 그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 외식업이 특히나 더 타격을 받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내가 내 레스토랑을 살리기 위해서 내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 생존을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꽤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나갔었던 셰프님들 중에 그래도 지금 이제 줄을 서고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는 업장에 있는 셰프님은 정말 선견지명의 그쵸. 결정을 했었었던 네. 거네요. 근데 또 이것도 달라지기는 해요. 사실 이제 셰프들이
방송 나와서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혹자는 저 사람 바로 떼돈 벌겠네라고 하겠지만 사실 셰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본인들의 요리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고 지속 가능한 단골을 만드는 것. 우리 진짜 기본적인 경제 원리잖아요. 뭐든지 내 제품을 한 번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경험해보고 났으면 그걸 두 번, 세 번 사고 남들한테 말해주는 그런 고객이 계속 많아져야지 그 사람의 브랜드가 공고해지고 그 사업 자체가 공고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확 떠오를 때는 그 손님들이 정말 저 중에서 몇 명이나 다시 우리 단골이 될까? 그냥 한 번쯤 쓰는 나를 접해보고 그냥 지금 그냥 흑백 요리사가 핫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업장들은 이렇게 몰릴까봐 방송 출연을 고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시경이 먹을 텐데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가 거기 제발 내려달라고 우리 찍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찍었는데. 네. 아니면 처음부터 섭외가 연락이 오거나 했을 때도 그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올라갔는데도 제발 내려달라고 사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그렇게 올라가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럼 직원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예전에는 천천히 단골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시켜서 주류랑 같이 해가지고 객단가가 한 8만 원쯤 나왔다 하면 성시경이 먹을 텐데 뭐 어디 유명한 데래 해서 모면 사진 찍으러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지 먹는 게 아니라 성시경이 그때 먹었던 그 몇몇 메뉴 그 흑백 요리사에 나왔던 몇몇 메뉴만 딱 먹고 바로 가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30분이 안 걸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여기 왔다라는 도장을 찍고 싶은 거지 실제로 이 셰프들을 존중해서 궁금해서 당연히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순식간에 몰리다 보니까 그들도 알아요. 이 흑백 요리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게 1년, 2년 계속 지속될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1년, 2년 가지 않고 지금 이게 한두 달 지금 반짝하는 걸 텐데 이 안에서 그럼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는 일반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 지금 쌓아왔던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 어떤 스텝들이 조금 꼬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뭔가 스팟라이트를 받고 순간적으로 이제 매출이 오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에 관한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봄직한 문제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게 어제 이제 그 조금의 스포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어제 넷플릭스 쇼 나왔었던 거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네, 그걸 보니까 확실히 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걸 운영을 돌리는 걸 노하우들을 보니까 이 어느 정도의 업장 사이즈를 운영했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에서 나오는 노하우들이 참 달라 보이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에 확실히 고객이 늘어난 셰프님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기회를 정말 잘 잠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좀 꼬였었던 분들도 그래도 좀 좋은 경험으로 다음에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긴 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제일 이제 뚜껑이 열리고 처음부터 1화 이제 4화까지 나오고 제일 기분이 좋았던 건 결국 흑백 요리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맛있는 음식을 평가한다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레스토랑은 맛있는 음식만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도 당연히 직원들이 있고 예를 들어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사대보험 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세 등등등의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이번 회차에 나왔던 것처럼 어떤 동네에서 어떤 타겟의 고객한테 얼마 정도의 음식을 줘야 이것이 잘 팔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약간 식당은 맛있기만 하면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흑백 요리사에서도 그 포맷 자체는 맛있어야 돼를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일단 셰프가 해야 되는 음식은 맛있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일반 소비자는 거기까지만 알아요. 근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뒤에 운영상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흑백 요리사가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컴피티션을 통해서 그 주제를 통해서 레스토랑은 운영은 이렇습니다를 더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단지 저기서 음식이 맛있는 게 아니라 저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과정은 어땠고 저기가 실제로 타겟하는 것은 어떤 곳이고 지금까지는 사실 그냥 내가 맛있게 한 끼만 먹으면 됐지라고 생각했던 건 조금 문화적인 요소에서 조금 경제적인 요소에서 철학적인 요소에서 왜냐하면 그 안성재 셰프가 계속 묻잖아요. 이 음식은 어떤 의도로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소비자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어떤 업장을 방문하고 셰프를 봤을 때 단지 그냥 맛있는 음식을 내냐 아느냐 그 이상의 것을 조금 보게끔 도와준다고 생각해서 그게 굉장히 긍정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제작진이 그 의도를 갖고 그거 진짜 기획을 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 사실 분명한 의도가 네. 있었네요, 확실히. 네, 저는 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놀랐었어요. 왜냐면 최현석 셰프님께서 그러니까 객단가를 높이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객단가 높였었던 그 음식들이 빠른 시간 안에 조리가 팡팡팡 나가는 그쵸. 거를 보고 와, 이거를 저렇게까지 프랩을 해서 만들어 놓고 설계를 해놓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을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최영수 셰프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업장이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좋은 리더가 저렇게 해서 딱딱 만들어니까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 도는 밈인 것 같긴 한데 요리하는 도라이라고 하는 그 셰프님께서 그 도라이 같은 모습이 최연소 셰프님 밑에서는 안 나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워낙에 너무 마음이 편해 보였고 좋은 리더가 그렇게 리드를 해나가는 것들이 보였었어 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셰프님들도 결국에는 하나의 팀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 팀에게 월급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프루브를 해서 그 팀원들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의 또 대표이자 리더이기 때문에 비단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참여했었던 그런 셰프님들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바라보면서도 배우는 다른 이제 그 F&B 대표님들 그 식당의 대표님들도 진짜 많아질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변에서 이제 셰프님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게 흑백요리사 셰프님과 연결을 해달라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정말 제가 해외에 아는 이제 이런 행사 기획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뷰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이제 각 나라의 셰프들이 모여서 뭔가 같이 콜라보 행사를 만든다거나 뭐 우리나라에서 행사한다고 우리나라 셰프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뭐 싱가포르에 있는 셰프, 유럽에 있는 셰프, 뭐 미국에 있는 셰프 이렇게 다 모아서 같이 행사를 꾸리는 것처럼 뭐 해외에서도 지금 이제 한국 셰프가 너무 핫한 거예요.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우리 이 셰프한테 뭐 저한테 연결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아니면 우리 이 셰프한테 연락을 이렇게 취해볼 건데 어때? 아니면 이 셰프들 중에 누구랑 뭔가를 해보는 게 더 낫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질문이 들어오죠. 저만 그랬던 게 아니군요. 확실히 지금 제일 핫한 프로그램이고 관심도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하이비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다음 주 방영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회차까지 아마 이번 시즌이 반영이 되는 거인 것 같고 이게 이제 결국 잘 이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뭐 시즌 2에 대한 기대도 아마 좀 있을 것 같고 과연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변화된 지점들이 아까 말씀하셨었던 싱가포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결국 이제 국내에서의 변화들은 그래도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넷플릭스에 이거 해서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사실상 물론 그중에 그러니까 흥행을 성공하지 못한 넷플릭스 쇼들도 여러 개가 있지만 지금 이 경우는 엄청난 흥행을 사실은 만들어낸 컨텐츠가 됐잖아요. 결국 이게 해외로 어느 나라에 가든 어떤 식으로든 해외에서의 모든 기회들이 지금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는데 과연 이게 그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가 잘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는 기자로서의 저와 외식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저의 답변이 두 개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컨텐츠로는 성공을 했어요. 넷플릭스는 돈을 벌 거예요. 그 돈이 셰프들한테까지 간다?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내에서 매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죠. 근데 그 셰프들 원래 무명인 셰프들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흑수저 나오신 분들도 거기 방송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미 사실 영업에 크게 뭐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또 나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눈 대로 조금 영업이 어려워서 나온 셰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는 그게 낙수 효과가 컨텐츠는 떴고 이제 컨텐츠 상에서는 이제 회자가 됐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보려면 이 셰프들의 매출이라든지 조금 더 사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 셰프들이 실제로 앞으로 1년 동안 지금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부터 그들이 연락을 받으면 뭔가 시작하는 데까지 한두 달은 걸리고 한 6개월쯤 돼야 뭐 좀 했다라는 결과들이 우리가 보이겠죠. 그럼 그걸 6개월에서 1년 정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해외에 정말 다양한 행사를 했고 혹은 국내에서 투자 유치를 더 했고 그래서 어떤 입지로서 이 사업을 얼마나 더 벌릴 수 있는지 그들의 이름을 셰프로서 더 날릴 수 있는지 혹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업장의 소믈리에들이나 매니저들을 얼마나 더 키워서 그들의 이름까지 알려줄 수 있는지 그거를 봐야지 실제로 이게 어떤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업계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기자로서 보는 걸로는 알려지는 거잖아요. 일단 미디어 관심 이런 거를 끄는 데서는 매우 지금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서든 지금 한국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시작에 물꼬를 텄다는 건 저는 완전히 환영하는 바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은 지금은 첫 단계일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하나가 성공한 자체로 배우들이 나가서 얘기했고 그 컨텐츠가 다양하게 밈이든 어떤 쇼츠든 아니면 약간 패러디를 한 거든 재생산이 되고 그거 자체로서가 다 거기까지 성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각각의 셰프들이 각각의 업장을 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금부터 만들어가느냐 그 기회가 얼마나 누군가한테 얼마나 가느냐를 더 봐야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낙수 효과라는 게 그 배우들이 또 다른 프랜차이즈를 캐스팅이 네. 되고 이런 경우들을 거의 연쇄작용으로 봤었던 네.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메인 캐릭터들이 여기저기 넷플릭스 쇼에 나오는 것도 봤고 네. 뭐 스타워즈에 나간 케이스도 있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셰프님들이 연쇄적으로 어디 넷플릭스 쇼 다른 거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있을지 어떨지를 모르지만 몇몇 이제 지금 흑백요리사 나왔던 셰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도 그 다음 스텝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조금 엔터테이너적인 셰프로 가려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한 번에 만약에 내가 조금 나는 이런 식의 방식의 요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넷플릭스는 그들이 셰프 커리어로 추구하는 그중에 그냥 하나 지나가는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외식업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고 싶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용하는 방법은 다를 것 같아요. 들어오는 기회와 이 어텐션을 어떻게 사업화를 맞아요. 하는 거는 각각 셰프의 개인의 또 능력 차이가 맞아요. 또 발휘가 되겠군요. CU에서 이제 밤 티라미슈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아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셰프들이 편의점 음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게 나왔을 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역시나 여기 포맷에서 나왔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편의점에는 다양한 연예인 얼굴이 붙은 혹은 뭐 백종원 성공한 외식 사업가의 얼굴이 붙은 이제 제품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조금 소위 말하는 파인다이닝 아니면 조금 내가 다이닝 쪽을 뭔가 건드리겠다는 셰프들 지금은 그런 걸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레스토랑에서 기존에 일을 했던 친구들은 아직 그렇게 막 그런 셰프들이 그 편의점이랑 협업을 해서 같이 제품을 내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알아요. 이 셰프가 어떤 데서 일을 하고 왔고 얼마나 멋있는 셰프인지 알지만 대중한테는 예를 들어서 모수 안성재가 누군데? 였거든요. 근데 지금 흑백요리사 덕분에 많이 바뀌었지만 이제 3스타가 뭔지 2스타가 뭔지 미쉐린은 뭔지 월드 50 베스트는 뭔지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지기 시작했지만 그전까지는 사실 셰프 얼굴이 어디 붙어서 편의점 식품을 낸다는 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같이 시너지가 되고 편의점에서도 이런 고급 음식을 셰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음식을 편의점에서 내가 뭐 3,000원, 5,000원 조금은 주머니 지갑이 조금 가볍게 먹을 수 있다 하면 와인하시죠. 맞아요. 그 말씀하셔서 그 실제로 대중들이 미슐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서울에 실제로 오피셜하게 들어온 게 10년 정도 맞아요. 2016년에 처음 네. 들어왔고요. 첫
그 2016년에 들어왔는데 첫 발간 에디션은 2017년 에디션이 처음이었어요.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썸머께서는 이미 이전부터 그 이쪽 F&B 쪽의 저널리스트로서 그래서 이제 미쉐린 들어오기 네, 전부터 하셨을 네. 텐데 네. 이게 실제로 들어오기 전과 후가 한국 파이닝 다이닝 업계에서 달라지는 좀 계기가 좀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대답을 하실 텐데요. 네. 미쉐린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2024년 현재 누리고 있는 다이닝 시장이 왔을 거예요. 근데 미쉐린이 그때 2016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나눠봤던 몇몇 셰프님들도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2016년에 들어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에 별 받을 만한 식당이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뭐 원스타는 있을 수 있지만 투스타, 쓰리스타 나오겠어? 라고 우리도 해외 많이 가보신 분들이 아직 한국이 발전할 여지가 많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미쉐린이라는 엔티티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미쉐린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미 프랑스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미쉐린이 들어오고 나서 셰프들한테 어떻게 보면 꿈이 생긴 거죠. 내가 미쉐린 몇몇 스타에 가 있는 식당에서 일을 하려면 나는 해외에 나가서 일을 했어야만 되는데 한국에서 내 손으로 내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나도 그 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해요. 2016년에 처음 들어왔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미쉐린이 평가하는 게 많이 다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2016년 그때 생각해 보면 그 발표가 나오고 한 초반 2, 3년 정도에는 모던 코리안 식당들이 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식으로 뭔가 하면 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다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파인다이닝이나 양식이 한식을 갖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이탈리안이나 프렌치가 파인다이닝이라고 생각을 했지 한식을 코스처럼 풀어내서 식당에서 파인다이닝 하듯이 뭔가 먹는다? 그런 건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 포문을 열고 꾸준히 갔던 게 이제 밍글스라든지 수완이의 권숙수 이런 식당들이 처음에 생기면서 계속 그들이 성장하면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근데 그 식당들이 별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린 셰프들이 미쉐린이 이렇게 하면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하게 해준 거예요. 만약에 그때 미쉐린이 들어와서 이탈리아 식당, 프랑스 식당에 별을 쫙 줬으면 모던 코리아는 제대로 생기지 못했을 거예요. 이만큼 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도 아직은 어떻게 보면 이걸 사대주의라고 표현해야 될지 네. 파인다이닝은 프렌치다, 이탈리안이다, 뭐 이런 양식이다에 너무 이제 그런 생각이 매몰되어 있었다 보니까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오히려 왜 한식한테만 다 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한식이 정말 지금은 어디 가서 어깨를 견져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쉐린이 없었으면 그 시장이 굉장히 더디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기도 하네요. 왜냐하면 사실 미슐랭이라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대로 양식, 네. 프렌치, 이탈리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국에서 별을 받았었던 곳들, 그다음에 그 미슐랭을 통해서 이제 조명받았었던 다이닝이 한식 모던 코리안이라는 것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말을 하면은 미슐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 와서 소비해서 만족하려면 프렌치나 이탈리안으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진짜 코리안으로 승부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긴 하네요. 그래서 미슐랭 가이드 네. 쪽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뭔가 뭐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온 평가기관이 한국 음식을 얼마나 잘 평가하겠어?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었겠죠.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했었던 걸 뭐 지금 한 진짜 2016년에서 거의 8년, 9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더 달라졌다라고 아마 그들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데이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정확해지고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렇게 2016년에 들어왔을 때 미쉐린이 들어왔을 때 별을 받았었던 것처럼 한국에서 미쉐린이 들어오고 나서 식당에 별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린 셰프들이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얘기를 많이 해요. 2016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그렇게
한식을 딱 해줬던 것이 뭔가 똑같은 기준. 그러니까 이들이 한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음식을 만들 때 성재 셰프도 만약에 성재 셰프 양식했다고 하지만 그 흑백 요리사에서 중식도 평가하고 일식도 평가하고 다 해요. 그러니까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 조리 방법이나 있어서는 전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하게 갔을 때 소스의 쓰임이 다른다든지 재료의 선택이 조금 다르다든지 이럴 수 있어도 공통적으로 이 음식이 조리가 잘 됐고 또 흑백 요리에서 많이 나온 간이 잘 맞고 이제 이 그 재료의 특징을 잘 살렸냐. 뭐 채소를 익힐 때 양식에서도 채소를 쓰고 중식에서도 채소를 쓰지만 그 쓰임에 맞게끔 잘 익혔냐는 꼭 그 나라 요리를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쉐린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다른 거는 정부기관이 사실 아시아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미쉐린이 각 나라 정부기관이랑 같이 이제 투자를 받아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도 한국에서 뭐 전 세계가 프랑스 음식화가 되는 걸 그들이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미쉐린이 생각하는 어떤 그 수준까지 올라가서 파리에 있는 쓰리스타랑 서울에 있는 쓰리스타랑 같은 그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지 스타일이 다른 거죠. 저기는 프랑스 음식이라고 우리는 한국 음식을 하니까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미슐랭에서 그 어떻게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떻게 그 심사위원들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썸머께서 지금 앞에 계시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이제 기고를 하는 이제 프리랜서로 참여를 하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미쉐린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가 미쉐린에 이제 같이 기사를 기고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헷갈려하세요. 네. 인스펙터 그럼 너도 레스토랑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굉장히 다릅니다. 인스펙터들은 미쉐린이 수백 번 골백 번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지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익명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있고요. 미쉐린에 근무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고 이 책을 만들어내는 실무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쉐린도 본인들이 레스토랑을 선정해 놨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 레스토랑들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셰프들 이런 인터뷰에서 이런 요리를 내고 소믈리에 상을 줬으면 이런 소믈리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하스피탈리티 서비스 상을 줬으면 이곳에서의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알리는 수단으로 마찬가지로 기사를 내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 매거진이라는 탭이 이제 네이버에 쳐보시면 미쉐린 가이드 쳐보시면 매거진이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미쉐린 가이드가 같이 일하는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과 같이 컨텐츠를 올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자들은 정말 그 미쉐린 가이드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미쉐린 가이드에 등재된 곳들을 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쉐린 가이드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미쉐린 가이드 웹사이트에 만약에 어떤 식당을 썼다 관에서 그럼 그 식당 셰프나 오너는 당연히 우리가 다음에 그럼 미쉐린에 등재가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쉐린 가이드 매거진 그 온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 컨텐츠는 이미 미쉐린 인스펙터가 선정한 식당 선정한 소믈리에 그런 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찾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뭐 일반 사람이든 아니면 업계인이든 미쉐린이 평가할 때 좋게 보는 아니면 나쁘게 보는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거기에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냥 그들은 이제 우리 다들 궁금해하고 하지만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지만 그들은 항상 그냥 그 3스타 2스타, 1스타를 정확하게 굉장히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네. 아마 3스타가 정말 그 식당 자체가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곳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어떤 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미쉐린은 이런 분위기가 돼야 돼. 이런 음식을 꼭 해야 돼. 단품을 해서 미쉐린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미쉐린은 아마 어디서도 그렇게 우리는 이런 데는 평가 안 해요. 우린 이런 데만 평가해요. 라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유추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회자가 되는 건데요.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국수집, 그러니까 길거리 국수집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조금 더 캐주얼한 한 그릇 국수를 내는 정말 로컬 음식을 내는 곳이 원스타를 받기도 했었고 또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없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어떤 특징이 있어서 원스타를 받으려고 이걸 해야 되고 투스타는 이걸 해야 되고 쓰리스타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조금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슐랭에 이제 기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네. 건가요? 기고를 하는 컨텐츠는 그 어떤 정형화된 포맷들이 좀 존재하나요? 미슐랭에서 주는? 존재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그건 기자 개개인의 역량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는 포맷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기사를 쓰는 몇몇 분들이 계시고 이제 아시아 헤드쿼터가 있어요. 한국은 지금 아시아 헤드쿼터에서 전체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 미쉐린 가이드에도 컨트리뷰트하는 기자가 뭐 여러 명 있고 홍콩에도 여러 명 있고 대만에도 여러 명 있고 중국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럼 그들이 각자 그 컨티넨트, 각자 나라, 각자 컨트리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각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새 이런 거 있는데 우리 이거 쓰고 싶어. 어때? 그래. 그럼 너네는 그거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우리가 뭐 코리안 바베큐에 관한 기사가 하나 나간다. 근데 이 컨텐츠가 재밌어 보여. 그러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그럼 우리 그 기사 끌어갈게. 우리 허브에도 올릴게.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컨텐츠 공유를 하는 회의는 있어요. 그 회의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부로 합니다. 네,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네. 하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비디오 채널 각 나라에 있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게 되고 뭔가 기자들은 미쉐린 가이드랑 또 독립적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뭐 저 미쉐린 가이드 기자니까 뭘 더 안다? 그렇지도 않고 저 사람은 미리 뭐 3스타 뭐 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미쉐린 가이드도 그걸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기자로 누군가에 쓴다라는 건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 같은 경우에도 정말 프리랜서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미쉐린 가이드에 풀타임으로 아예 하이어돼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풀타임으로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이번에 대중들이 봤었을 때 3스타 딱 안성재 셰프님 3스타 딱 이렇게 해서 딱 거기 모여 흑백요리사에 계신 분들도 딱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분이 심사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리스펙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 3스타를 받았었던 업장이 아까 말씀하셨었던 대로 한 가온, 라연, 그다음에 그리고 라연, 모수까지. 이렇게 세 곳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서울이라는 이 큰 도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레벨로 봤었을 때 굉장히 인구들도 많이 모여 있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세계는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했거든요. 이게 숫자로 놓고 보면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지금 현재 파인다이닝의 위치일까요? 사실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얘기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저희가 미쉐린 가이드가 평가하는 기준을 모르는 거니까 그들만의 평가 기준이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미쉐린 3스타가 더 많아야 된다. 사실 더 많으면 좋죠. 작년부터 굉장히 다양한 많은 셰프님들이 새롭게 3스타를 좀 기대하시기도 하고 여러 이제 이런 다이닝을 많이 다니는 손님층도 소비자층도 굉장히 새 3스타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꼭 3스타가 한 개밖에 없어서 우리나라의 외식 다양성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쉐린 가이드도 그냥 그들이 가진 하나의 기준인 거고 그들이 봤을 때 그게 정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줄 거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서울이 뭔가 그런 다양성이 떨어진다, 부족하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이게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이제 모르는 이제 외부인 네네.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래도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흑백요리사에 이번에 나왔었던 셰프님도 아까 말씀하셨었던 그 히든 천재님도 계셨고 이제 이 좋은 기회를 그래도 썸머께서 보셨을 때 좀 잘 활용하시는 셰프님을 그래도 한 2-3분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이 좀 어떻게 기회를 잡아갈까요?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건 혹시 실명을 다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괜찮죠. 알겠습니다. 네. 그 제일 첫 번째 떨어졌던 셰프가 있어요. 제가
로기. 네, 맞습니다. 네, 오히려 흑백 요리사의 어떤 이름으로 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박준승 셰프, 로기의 박준승 셰프가 네.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떨어졌는데 제일 큰 수혜자이기도 했던 게 그 흑수저 80인 중에 20인이 올라갔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방송에 목소리 한 번 못 나온 사람도 많고 얼굴이 아예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저 정말 뒤편에서 잠깐 잡혔다거나. 근데 넷플릭스가 흑백요리사가 프로그램을 이게 어떤 포맷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떨어뜨릴지를 그 셰프의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모수 앙성재 셰프가 처음으로 물어본 이제 의도가 어떻게 됐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고 이 사람이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의도한 대로 이렇게 조리했습니다를 양쪽이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걸 넷플릭스가 룰을 설명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떨어졌지만 제일 많은 에어타임을 번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거기서 얘기를 했던 게 자기는 여기서 계속 회차를 거듭하면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요리를 하는 동안 풀 코스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콜드 에피타이저를 난 준비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더 보여줄 거다. 나는 코스를 준비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10분 활용해서 그때 어떤 느낌에서 떨어져서 요렇게 바뀐 방어 세비체 드시러 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했고 그때 제가 코스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하나밖에 못 보여드렸으니까 뒤에 나머지 코스 궁금하시면 드시러 오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잘 활용을 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빠르게 떨어진 셰프 중에선 아니면 혹은 20인에 들지 못한 셰프 중에서는 아마 그걸 제일 잘 활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0인에 들었던 셰프들인데 아직은 사실 오늘 방송까지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추려지긴 했지만 그 전에 계속 패자부활전이 조금 있고 하니까 누가 또 언제 어디서 나올지 계속 좀 손에 땀을 쥐게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 그들은 그거를 다 활용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예로 제일 조금 좋았던 게 아마 보그도 보그 나름대로 선정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보그에서 거기 나왔던 셰프들을 몇 명 골라서 화보를 찍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프가 단지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 밥을 해주려고 거기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같이 나는 저 사람이 하는 요리를 먹으러 가는 소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그에서 그렇게 좀 다양한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조명을 해주면서 약간 조금 더 사람들이 셰프를 친근하게 아니면 조금 더 인간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내 어떤 삶의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맨날 회사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그거를 요리로 하는구나. 그걸 좀 인간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로기 그 셰프님께서 오히려 그 회차 이제 사실 제일 먼저 떨어지긴 했었지만 진짜 가장 많은 에어타임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거 그 유튜브에 컨텐츠가 너무 많이 떠갖고 근데 그분도 네. 생각을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 게 그때 맞춰갖고 여기저기 유튜브 쇼에 많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개가 되니까 그거를 좀 잘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자존심을 상해해서 밖으로 못 나가는 성격이었으면 좀 어려웠었을 텐데 그걸 정말로 기회로 삼으셔서 정말 잘 이렇게 노를 젓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예약을 못 하니까 지금은 근데 언젠가 꼭 기회가 되면 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한 분 더 말씀드리면 남영탁 운영하고 있는 오준탁 셰프도 네. 그때 넷플릭스에서 참하다와 보여주지 못한 요리 아마 말을 하는 건 나왔었는데 왜냐면 닭을 분해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음식을 보여주진 못했을 거예요. 본 방송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 나왔던 요리, 잘린 요리 이렇게 하면서 또 마케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이것도 지금까지 지속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남영동 한 곳 이제 코너에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의 그 블럭을 2번 돌릴 정도로 줄을 많이 섰다고 그렇게 들었었어요. 와. 네. 저희가 안 그래도 그 지금 섭외하고 있는 이제 지인들이 아는 이제 흑백 요리사분들 중에 이 남영탁 대표님이 계세요. 제이슨. 네네. 그래서 좀
보시게 될 수 있으면 좀 얘기들 들어볼 수가 있겠네요. 음. 기대가 됩니다. 그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흑백 요리사가 나오면 유행처럼 나 셰프 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저는 이제 업계에 있질 않으니까 이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얘기가 아마 외식업계 대표로서도 있을 것 같고 미디어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한번 외식업계의 대표로서 이분들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을 잘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전히 많은 어린 셰프들이 요리만 잘하면 바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진하게 아직 세상에 나와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생각보다 정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레스토랑 운영 같은 경우에도 아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고 조금 더 커지면 사업이에요. 내가 팔릴 만한 요리를 만드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만드는 것,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셰프들이 또 이제 일을 여러 가지 이제 요리를 만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요리만 잘하면 돼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손님 응대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난다는 걸 조금 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빨리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래서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지 전부가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고 뭔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이 조금 바뀌고 있는데 저는 흑백 요리사 통해서 조금 더 외식업 쪽에 투자가 들어가는 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까지도 다른 나라 셰프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왜 우리나라에 3스타 몇 개 없을까요? 라는 질문에 약간 간접적인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스타 정도, 그러니까 미쉐린 가이드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웬만한 다이닝을 다니는 사람들은 3스타가 되려면 어느 정도의 규모라든지 뭐 그 레스토랑의 분위기, 쓰는 식기 여러 가지 등이 다 조화로워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자체로가 목적지가 되는 공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어떠한 멋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거의 레스토랑 오너인, 그러니까 셰프가 시작을 했고 그 셰프가 정말 대출을 끼고 자기가 모아둔 돈을 쓰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해서 시작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크다 보니까 이제는 레스토랑들의 투자를 조금 받아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레스토랑 투자가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는 레스토랑에 내가 가고 싶어서 만드는 건데 나도 여기다 니네가 어떤 음식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약간 그런 데서 조금 마찰이 많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겠지만 근데 그래서 아직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어떤 이런 레스토랑을 하나 만들기 위한 투자, 외부 투자가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게 더 활성화되면 우리나라도 조금 더 규모가 큰 레스토랑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막 50석, 60석 되는 조금 큰 3스타 레스토랑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요즘도 한 2스타, 1스타 한 시팅에 한 2, 30명 치면 정말 많이 치는 거고 막 4, 50명 가면 그건 그냥 그날은 무슨 행사 큰일 났을 때만 그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보면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조금 더 투자자의 개념 그리고 셰프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야지 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앞에 선례들이 투자받고 투자한 사람들이 좋은 선례가 생겨서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어라는 케이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투자자 때문에 힘들었어. 나 셰프 이렇게 했더니 뭐 내 말 안 들어. 뭐 그렇게 하다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탓을 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는 걸 이러면서 뭔가 닫게 되거나 이제 그 투자가 종료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서 어떻게 보면 또 사실 이번에 흑백 요리사 나오면서 모수가 지금 문을 닫아 있다. 네. 투자자를 찾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수는 지금 이제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빠르면 연말 안에 문을 열 거거든요. 근데 아마 모수가 원래는 CJ 투자를 받았었으니까 네. 그게 거의 그렇게 큰 대기업이 투자를 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한 거의 첫 번째는 아닐 수 있지만 거의 레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 모수를 CJ에서 이제 투자를 철회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계약을 종료하고 우린 다른 레스토랑을 할 겁니다. 3스타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투자를 뺐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가 정말 어려운가 보다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모수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럼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더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셰프들도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 그냥 해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좀 한 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개인 자본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여러 명이 그쵸. 조금씩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은 케이스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애들을 하고 싶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던 네네.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CJ가 3스타가 있는데 턴백가 여기까지 계약 종료를 하고 넘어갈 생각을 하는 것도 너무 놀라웠고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뉴욕에 있으면 되게 유명한 이제 그 미슐랭 스타 일본인 셰프가 왔는데 야 그거 투자 누가 했어 하면은 대충 나오잖아요. 근데 그 투자를 했었었던 엔티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F&B 그룹이나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그룹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있는 그 업장에 이제 새로 만드는데 헤드 셰프로 이제 초빙해서 하는 경우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많이 봐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중에 또 돈 많은 이제 밀리어네르든 빌리어네르 한 분 꼭 한 분 계시고 이런 것들이 좀 뉴욕의 식문화는 이제 제가 아는 쪽으로는 이제 그래도 이거 새롭게 오픈하는 거는 누가 그래도 인볼브해서 이렇게 뉴욕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만들어놨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돈이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한국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는 곳들이 CJ 말고는 정말 들어본 적도 잘 없는 거예요. 저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네. 아니면 어떤 건물주님께서 했었다라는 소문은 이번 이제 섭외 과정에서 이제 막 듣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참 요식업의 발전 그리고 셰프님들이 업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대출이란 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잖아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좀 투자를 해주시는 분이 좀 좋은 익스포저를 같이 할 수 있는 투자자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이게 자본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인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긴 했었어요. 물론 뭐 제가 답을 알고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좀 내용이 좀 반갑기도 하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래도 여기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 아니면 이제 셰프 오픈을 이제 파인다이닝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줄 수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너무 저보다 투자에 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투자자와 어떤 운영자가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건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만나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식업은 이번에 너무 많이 나오긴 했어요. 돈이 되지 않는다. 모수의 케이스 덕분에 그리고 모수가 사실 CJ가 그렇게 투자해서 CJ가 투자한 업장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CJ가 이미 발을 뺀 상태가 아니었더라면 그 어떤 사람도 또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실 흑백 요리사에서는 파인다이닝이 수익 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수의 안성재 셰프가 이제 조명을 받다 보니까 다들 검색을 조금 해보셨겠죠? 그럼 거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신문 기사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때 처음에 둘이 결별을 이제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CJ가 이런 3스타 외식 산업에서 손을 뗀다. 왜냐하면 이런 수익률이 나왔고 이런 매출이 나와서 이런 수치 자료가 좀 나온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CJ가 뭐
둘 투자 관계니까 그 사이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했던 좋은 사례가 돼서 누군가가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결별을 해서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와서는 그게 전화위복이 된 게 CJ가 그렇게 한번 손을 놔줬기 때문에 그 수치 자료에 된 게 기사화돼서 온라인에 모든 게 데이터가 기록이 남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파인다이닝을 가면서 왜 여기 30만 원, 40만 원씩이나 받지? 이거 가지 하나 사는데 이거 3천 원이면 사는 거 왜 저기선 30만 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갔던 것들을 이 셰프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니까 그게 이 작은 정말 내가 맨날 알고 있는 그 가지, 그 호박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나오는 이렇게 정말 사람 손이 많이 가는 걸 거쳐서 음식이 나오는구나. 지난번에 그 준비한 그것만 봐도 준비 시간이 15시간이었나요? 거의 밤을 꼴딱 새는 걸로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를 갈아 넣어서 준비를 한 결과물이다라는 걸 사람들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남지 않는데도 저 사람들이 그럼 저걸 왜 하지? 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근데 지금까지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웠던 게 웬만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산업에서는 몇백 프로 수익률이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뭐 당연히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한 10개를 투자를 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만 터져도 나는 성공했어. 돈을 많이 벌었어. 라고 이제 하고 포트폴리오가 딱 쌓여서 다음 걸로 또 투자를 하시고 할 텐데 사실 외식업 생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레스토랑을 자주 가시는 분들도 알면서도 그걸 모르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면서 좀 트러블이 난 경우도 많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보다는 그 이상의 어떤 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게 큰 거였는데 근데 그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그걸 만드는 거고 돈이 안 되는 거다라는 게 다 까여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 알고 들어오는 투자자분과 셰프, 외식업계 관련자들의 이제 관계가 조금 더 달라져서 조금 더 건설적인 투자 관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씀이신 게 지금까지는 이게 어떻게 될까? 3스타가 되면 어떻게 될까? 했던 그냥 퀘스천 마크 정도만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자료들이 이미 나왔고 내가 투자하는 리스크가 요 정도의 리스크인 것 같고 리워드가 이 정도 리워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실제로 넘버에 대한 밸류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미슐랭 3스타가 가져다주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이번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에서 오는 기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존 숫자 얘기만 하는 투자의 방향성과는 확실히 좀 다른 방향성이나 맞습니다. 다른 평가 기준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확실히 보여지기는 하네요. 이게 이번에는 한번 좀 뷰를 바꿔서 그 미디어 관계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인다이닝을 접근하는 사람은 제 주위에는 사실 썸머밖에 없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봤었을 때 물론 이제 썸머 주변에 몇 분 더 계시긴 하겠지만 굉장히 레어한 커리어 트랙이라고 사실은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썸머처럼 지금 현재 이제 F&B 쪽으로 커리어 트랙을 가고 싶은 어떤 미디어 꿈나무들에게 좀 해주실 수 있는 말들 어떻게 좀 커리어를 시작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너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적인 미디어라는 게 거의 지금 많이 붕괴가 됐잖아요. 이제 여전히 이제 그 네임 밸류, 네임 파워 자체가 있는 곳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그게 많이 무너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제일 구독자 수가 많은 여러 가지 매체가 있겠지만 그 매체가 꼭 음식이나 이쪽에 강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뭐 해외 사례를 조금 더 들자면 뭐 보나페티 같은 매거진이 있을 수도 있고 푸드 앤 트래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도 뭔가 만약에 미디어 쪽에 조금 꿈을 갖고 계시다면 너무 큰 시장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 작은 잡지들이나 이런 곳들이 많아요. 그런 데서 일단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권해드려요. 근데 단지 거기 가서도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먹어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힘든 게 예전에는 그래도 파인다이닝을 경험을 하거나 뭐 조금 파인다이닝에 국한돼서 말씀드릴게요. 네. 식사비가 사실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지금 대학생인데 그렇게 가서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이 뭐 이렇게 저를 어릴 때부터 파인다이닝 식당에 데려가거나 그러시지 않았어요. 부모님 오히려 그런 걸 전혀 모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겨서 가기 시작했었고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저는 먹는 거에 다 썼었거든요. 정말 20대 초반 때도 뭔가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해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처음 직장을 가져서 할 때도 레스토랑을 가서 먹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이 저도 모르게 축적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식음 전문 기자로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언론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 다양한 부서들을 돌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먹는 거는 저한테 항상 약간 취미 생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항상 이게 결국 내가 하는 그 업에 들어가. 제가 지금 어떤 미디어 작더라도 그런 곳에 조인을 한번 해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서의 내가 이 업에 들어갈 수 있는 키를 하나 쥐어줬다면 그 다음부터 내가 카펫을 깔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식당들을 다녀서 그 셰프들이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자꾸 하는 거. 우리도 일할 때 내가 딱 책상에 앉아서 이걸 뭐 투자를 하는데 투자 서류만 이렇게 보고 있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투자를 할 거면 부동산 투자를 할 거면 내가 저 부동산 앞에 가서 어떤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는 어떤 업장들이 있는지 본 다음에 내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커리어 패스를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일단 최대한 많은 식당을 다녀보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식당을 가는 것 자체가 재미없다? 그럼 사실 이쪽으로 커리어를 쌓을 수 없다는 반증이 되는 거고요. 내가 음식 기자 하고 싶은데 음식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운 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이쪽 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게 또 그렇다고 사실 무조건 대식가가 되라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궁금증을 가지고 다양한 걸 먹어보고 그거를 뭔가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을 작은 언론사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나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적인 미디어라는 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도 똑같이 온라인에서 구독자 수를 어떻게 늘릴지를 고민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더 빠르게 내가 먹어보니까 나는 이런 게 더 맞아. 파인다이닝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노포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캐주얼한 버거집만 팔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적어도 당연히 이미 저 어디에 기성 기자들이 뭐 이름을 이미 알리고 칼럼을 쓰고 이러고 있겠지만 그들도 20-30년 해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첫 번째는 그래 나 오늘 햄버거를 내가 서울에 있는 햄버거집은 내가 다 섭렵해서 이거에만큼은 전문가가 되겠어 하고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얘기해주는 유튜브 튜토리얼이랑 똑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컨텐츠를 파서 내가 그거에 적어도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럼 당연히 누군가가 나한테 나 이런 거 하는데 나 좀 추천해 줄래? 네가 어디 나가서 얘기 좀 해줄래?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섭외가 들어올 테니까 뭐 그리고 너 이런 걸로 글을 좀 더 써줄래? 아니면 우리 여기에 출연해 줄래?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런 지금은 너무 플랫폼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10분 활용을 하시되 자기의 스타일만 뾰족하게 가져가는 거를 좀 탐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셨었던 것 중에 생각해 보면은 아마 저는 잘 모릅니다만 미디어 커리어 트랙을 갖고 지금 이제 프리랜서 하기로 결정한 것도 엄청난 용기가 사실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때는 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이 느낌이 되게 네. 전 항상 제가 기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몇 안 되는 케이스로 저는 굉장히 빠르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았어요. 근데 기자를 하고 싶다는 이유 자체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내가 아는 걸 남한테 나눠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선생님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나서 선생님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그거를 시간적으로 먼저 안 사람이고 내가 배워보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해주면 훨씬 더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네? 라는 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도 네. 내가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성공을 했지만 코치
코치로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서 코치 트릭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어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내가 먼저 알아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는 거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구나라고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토대를 놓고 할 수 있는 여러 길이 선생님이 되거나 또 기자가 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나눠졌어서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그쪽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막 방송반 하고 신문사 하고 네. 매번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말해준 걸로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정보를 가지고 또 자기의 취향을 키워가서 나중에 나한테 네가 그때 얘기해준 걸로 내가 이런 거를 바꿔서 내 걸로 만들었어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자로서 쭉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게 굉장히 좋았고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 이제 속해서 한다기보다 지금 제가 기자로서 이만큼 일을 해왔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있다 보면 또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건 그거는 이제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말로써 지금까지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했으면 다른 사람이 조금 전달하기 어려워하는 부분을 내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꼭 이게 어떤 언론사에서 꼭 속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타트업에 계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직원으로 있는 맞아요. 그 회사, 그 큰 회사 틀이라는 게 저희 회사도 작은 회사 아니었고 뭐 네. 규모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널리 알려진 회사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저도 사실 두려웠거든요. 내가 언젠가 저는 입사를 할 때부터 이 회사를 나가면 나는 다른 회사를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장 내가 다음 달에 월급이 안 들어오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저는 나오고 나서 왜 내가 빨리 결정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는 건데 아직 할 수 있는 거 너무 많고 내가 몰랐던 것도 더 많구나라는 걸 좀 더 깨닫는 계기가 됐고 뭔가 다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길은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정해준 직업, 뭐 교수면 교수, 요리사면 요리사 이렇게 되겠지만 똑같이 그런 타이틀 안에서도 굉장히 아까 저희 계속 얘기 나눈 것도 내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어떤 요리사가 될 것이냐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음식에 어떤 종류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내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많은데 기자 쪽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특히나 음식 전문으로 하는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사실 지금 너무 적기는 해요. 저희도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음식을 조금 더 표현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음으로 하고 싶은 거는 기자는 사실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걸 전하는 거잖아요. 한국에 지금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식 평론가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 이제 분야에서 음식 평론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캐주얼한 음식, 우리만의 음식, 서양 음식, 파인다이닝 모든 걸 좀 아우러서 전체적으로 봐줄 사람이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음식을 평가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식문화라는 게 그 역사 자체가 짧고 뭐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스에서는 레스토랑 리뷰 나오면 그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쵸. 있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걸 말할 만한 걸 내가 받아들여 억셉트 할 수 있어 저런 평가를 억셉트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뉴욕타임스도 항상 뭐 별점 낮게 나오면 뭐 난리 나고 문 닫았다 이런 건 마찬가지지만 네. 우리나라도 사실 그게 되게 심하니까 그 누구도 사실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꼭 레스토랑을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만약에 또 그 시장을 개척해낼 수 있으면
아니면 누군가가 자유롭게 그렇게 어떤 레스토랑에 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줄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레스토랑 리뷰를 볼 수 있는 플랫폼조차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게 몇 번 만들어졌었는데 예전에 정말 거의 초창기 때 윙스푼이 있었고요. 맞아요. 근데 거의 이제 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자꾸 뒤덮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나라가 작으니까 조금만 뭔가 돈을 써서 광고로 하면 그걸 많이 뒤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다 이제 발을 빼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거를 약간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좀 공정한 아니면 각자 사람의 소리를 그러면 여러 방면에서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누군가가 좀 만들어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걸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아마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저는 저를 평론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내가 아직은 감히 리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리뷰를 한다 하더라도 리뷰는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평가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쉐린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월드 50 베스트 같은 경우 다들 각각의 방식으로 그들의 어떤 신뢰도를 쌓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나 어떤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기관이 평가까지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거를 누군가가 만약에 해줄 수 있다면 근데 레스토랑을 평가하려면 예를 들어서 모수 안성재 셰프님이 지금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그가 겪어온 것들이 많았고 누가 어떤 음식을 내더라도 내 경험에 비추어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안성재 셰프가 아니라 백종원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백종원 대표도 본인이 지금까지 먹어온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나는 취향이 안 맞아라고 얘기하지만 그가 얘기했을 때 그래 나 이건 동의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군요. 실제로 그러네요. 윙스푼 생각해보면은 시작은 했는데 그쵸, 결국엔 돈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윙스푼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한데 왜냐면 대기업 쪽에서 인수를 하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되면서 이거 포기하고 닫아라 그쵸. 약간 이런 케이스여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도 여러 번의 시도는 있었지만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죠. 맞아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도 안 그래도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미슐랭과 월드 베스트 50가 엔티티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다르다라고 인지를 좀 하면 좋을까요? 삼성에서 만든 휴대폰이랑 LG에서 만든 휴대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뭐 조금 더 그 얘기를 한다면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과 애플에서 만든 핸드폰 이 정도 생각을 한다면 서로가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널리 알려진 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마 항상 그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아시아 쪽에서는 테틀러라는 이제 매거진이 조금 더 두각을 내고 있고요. 미쉐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디를 나가면 두 리스트를 같이 참고를 하거든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0위를 뽑아요. 상대적으로 리스트가 짧아요. 그렇죠. 50개만 딱 보이니까 100개까지 공개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 그럼 100개까지만 해도 만약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그 100위 안에 든 식당을 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본 도쿄를 간다. 그럼 100위 안에 든 식당을 보자. 뭐 아무리 많아봤자 10개쯤이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봐요. 여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구나. 그러면 그 식당들을 혹시 미쉐린도 여기를 평가를 하고 어떤 리뷰를 썼나? 그거를 같이 크로스로 봐요. 그래서 둘 다 뭔가 이 사람이 여기서 순위도 높은데 미쉐린도 했어? 그러면 뭔가가 조금 더 이 사람은 두 번 크로스로 교차 검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쉐린 가이드도 미쉐린 가이드 나름의 평가가 있지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레스토랑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원스타 식당이 1, 2, 3 다 해서 20개도 넘을 거예요. 근데 뭐 많은 경우는 진짜 그 이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스타가 아니어도 그냥 등재되어 있는 식당들도 많다 보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월드 50 베스트, 에이시아스 50 베스트 리스트가 짧으니까 거기 있는 것과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쉐린 가이드는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계속 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심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들만의 기준으로 딱 여기는 그래도 먹을 만한 식당이야, 여기는 가볼 만한 식당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그 50 베스트에서 얘기하는 리스트는 조금 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올해 지금 당장 핫한 곳,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왜냐면 제가 알기로 거기 웹사이트에 가면 그 어떤 사람들이 투표하고 어떤 기준에서 투표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막 어떤 식당을 내가 10년 전에 가봤다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최근에 가본 식당만을 평가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 누가 제일 많이 가는 곳에 그 사람들도 당연히 가게 될 거고 뭐 그곳이 마음에 들면 또 투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인기 투표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은 곳을 참고하려면 50 베스트. 전통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꾸준히 쌓아오는 데가 어딜까를 보고 싶으면 미쉐린 이렇게 많이 하고 테틀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테틀러가 이제 싱가포르랑 태국 이쪽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 잡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미쉐린처럼 그리고 50 베스트처럼 매년 시상식을 하고 셰프를 뽑아서 상을 주고 셰프들을 모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을 가신다면 거기도 컨텐츠가 매거진처럼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리스트도 많고 해서 거기도 많이 참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외식업계에서 커리어를 지금 이제 오니바 그다음에 나랑김밥 이제 이게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거기 그거를 좀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가 이제 계속 음식 식음 여행 이제 기자로 일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어린 친구들이 이제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최대한 많이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저도 제가 단 한 번도 제가 어느 와인바에서 소믈리에처럼 와인을 추천할 거라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프런트 오브 하우스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김밥집을 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를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뭔가를 남의 아까 조금 더 덧붙이자면 어떤 정보를 내가 알아서 전달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특히나 기자를 하면서도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ABC라면 그 ABC를 그 사람이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는 XYZ까지 제가 그걸 듣고 이해해서 더 함축되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걸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내가 캐치해서 그거를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얘기를 듣는 이 사람의 행동조차도 바꿀 수 있고 어떤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기사, 그런 글을 제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식당을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알았고 와인도 배우고 저는 술을 사실 잘 못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직업병으로 술이 늘었거든요. 기자를 하다 보면 뭐 모든 산업이 조금 그렇겠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짤도 많았어요. 약간 회식을 갔다 오면 안 가고 술 안 먹고 일찍 간 사람들은 끼지 못하는 대화가 있어서 회사 회식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바뀌었죠. 그렇게 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지도 않고 얘기하는 컨텐츠도 달라지고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 건설 쪽이랑 에너지 이런 쪽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지금도 많이 알고 있는 게 에너지나 건설 이쪽으로 가면 다들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럼 여기서는 더 해야겠구나 해서 저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진짜 빨개지거든요. 온몸이 빨개지는데 한번 참고 먹어보자 하고 마셨는데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그게 됐던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정신력으로 절대 못 버틴다 하는데 저는 일단 정신력으로 버텨지더라고요. 한번 내가 죽는지 내가 이기는지 술이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했는데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신을 붙잡고 술을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먹다 보니까 조금 주량이 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좋았던 게 저한테 결국 굉장히 어드밴티지로 갔던 게 그때 한참 이제 레스토랑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파인다이닝도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그래도 가격이
갈만 했었어서 뭐 한 달에 몇 번씩도 가고 거기서 와인도 추천받고 시켜 먹고 했는데 예전엔 술을 잘 못 먹고 모르니까 샴페인 한 잔 정도 이제 되는 잔와인으로 뭐가 있어요라고 물었던 게 조금씩 늘어나니까 나 2잔도 마시네? 그럼 둘이 같이 가면 한 병은 마실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소믈리에들이랑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셰프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매니저나 소믈리에들이 손님들이랑 어떻게 인터랙트하고 셰프가 원하고자 하는 바는 셰프는 음식으로 설명하지만 누군가는 그 음식에서 다 캐치를 못한단 말이죠. 그럼 이 홀에서 있는 사람들이 셰프의 아이디어를 손님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셰프의 음식을 좋아서 그 식당에 가지만 결국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매니저랑 소믈리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셰프 음식이 좋아서 많이 가긴 했지만 많이 친해진 것들이 이제 또 매니저 소믈리에들이랑 많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랑 같이 이제 와인을 먹다 보니까 저는 이제 와인만 마시는 동호회 분들이랑 마셨다기보다 소믈리에들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와. 그래서 그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까 와인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들도 다 공부하고 그 소믈리에들도 시험이 있거든요. 셰프는 뭔가 딱히 자격증이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소믈리에는 이제 공인 몇 개 기관들이 있고 거기서 너는 마스터 소믈리에다, 마스터 오브 와인이다 이렇게 한 전 세계의 마스터 오브 소믈리에가 정확하진 않은데 한 4,500명도 안 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샤르도네, 소비뇽 블랑, 피노누아, 까브르네 소비뇽 마시지만 정말 어디 지역에 조금 작은 지역에 있는 와인도 찾아서 마셔보고 왜냐면 손님들이 그걸 더 재밌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 그들이랑 마시다 보니까 그 스펙트럼이 되게 단시간에 좀 많이 감사하게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저의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다양하게 마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오픈하거나 할 때 사실 소믈리에를 또 풀타임으로 누굴 쓰거나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너 좀 잘 알지 않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지금은 문을 닫았는데 6-3이라는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가 네.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내추럴 와인 한참 뜰 때 이제 문을 열었었는데 오니바를 운영하고 있는 셰프를 그때 거기서 처음 만났었던 거거든요. 거기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거기 와인 리스트를 제가 짰어요. 와인 리스트를 짜고 이제 직원을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직원 뽑는 게 이제 어울리는 사람 찾는 게 이제 여의치가 않았었고 오픈 날짜는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같이 있던 친구가 너가 같이 해주면 안 돼? 이거 저 와인 리스트 짰는데 그럼 이거 설명하는 것도 네가 하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우연찮게 갑자기 이제 그래? 그럼 이렇게 하고 일단 아무도 없으니까 당장 가서 와인은 설명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연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제가 와인을 설명할 때 바라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가르치는 직업.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뭔가 가르친다기보다 내가 아는 걸 나누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인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마셔봤고 내가 좋았던 어떤 포인트들이 있고 이 와인이 재밌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손님한테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좋아하게끔 그래서 이 사람이 나 이런 포도 품종 몰랐는데 이것도 알게 됐어. 이것까지 확장이 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사를 쓸 때는 내가 기사를 써놓고 온라인에 올려놓으면 댓글이 달리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가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즉각적으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설명하는 대로 저 사람이 바로바로 캐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일보 영자신문에 음식에 관련돼서 쓰는 거랑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보나페티스에 쓴다. 써본 적은 없지만 네. 보나페티스에 쓴다 하면 보나페티스는 이미 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매거진이니까 쓰는 컨텐츠의 그 내용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걸 써도 보나페티스를 읽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와인을 설명하는데 내가 테크니컬하게 이건 오크통이 뭐 얼마 숙성을 했고 뭐 치명은 얼마나 했고 이런 얘기를 해줄 때 저 사람 재미없어 보여. 그러면 이 생산자가 이 와인을 수확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다음 와인은 또 그런 뭐 재밌는 뭐 스토리 있는 와인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고 저 이 품종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제 이것만 먹으려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행동 변화를 바로바로 끌어내는 게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죠. 결국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프런트 오브 하우스에 있는 걸로도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깨달았었고 근데 그 식당은 이제 코로나 직전에 코로나 때 딱 이제 2년 되면서 이제 월세 만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코로나 딱 시작할 때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잠깐 이제 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 저의 삶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몇 군데서 약간 나 와인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저도 막 나도 얼마든지 나 더 해보고 싶어. 약간 했던 게 있으니까 또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아이포유라고 안테룸 서울이라는 호텔 1층에 있었어요. 지금은 네. 거기가 곰탕랩이라는 곳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도 처음 오픈할 때 직원들 와인 좀 가르쳐주고 손님한테 설명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조금 더 거기는 자유롭게 제가 시간이 될 때 가서 같이 이렇게 뭐 손님한테 설명도 해주고 또 거기 오시는 분들 여기도 너 있네? 여기서 뭐해? 약간 이러면서 더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분들도 더 만나게 되고 또 뭔가 제가 그때는 와인바 약간 프렌치 음식을 하는 와인바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베트남 음식을 하는 조금 더 캐주얼한 공간이었으니까 거기서 어울리는 와인들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거기는 정식 셰프가 어쨌든 운영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미 와인들은 정식당에서 골라서 다 넘어온 리스트였거든요. 이미 잘 어울리는 것도.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보면서 이런 데는 이런 와인이 있었구나. 이런 거랑 더 어울리는구나. 그거를 또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히 짧게 뭐 정말 한 달, 2달 정도 제가 시간 날 때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거였긴 했는데 그래도 그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쯤에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오니바 셰프가 자기 이제 레스토랑을 하나 새로 준비를 한다 해서 도와달라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뭐 얼마든지 난 좋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와서 매일 오는 건 어쨌든 힘드니까 근데 회사를 다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직원들 교육도 해주고 와인도 설명해주고 어떻게 파는지도 알려주고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스타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지 아니까 그 친근함을 거기도 또 가져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했는데 그때가 딱 2022년 7월이거든요. 코로나 끝나고 딱 이때여서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인력난이에요. 그래서 소믈리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거기에 매일 상주하고 있을 계획이 전혀 아니었었는데 초반은 또 사람이 없어서 그때 6-3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스케줄은 비울게 같이 하자 했는데 한 2주쯤 하고 나니까 저랑 셰프랑 이제 같이 얘기한 게 이거 2주로 그러니까 한 달로 끝날 게 아닌데 현실적으로 3개월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래 3개월 한다 이렇게 해서 또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3개월 동안 거기 매일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초반에 같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3개월로도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또 새로운 소믈리에를 저희가 계속 구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저는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오는 거였으니까. 근데 계속 사람이 안 뽑히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한 6개월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됐어요. 7월이 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쯤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셰프도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도 그전까지 이제 거기 있으면 저 잠깐 도와주러 온 거예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저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기자라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소믈리에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거기 익숙해져서 그러면 이거를 공동 운영하는 걸로 하자. 이제 셰프가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해서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셰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저도 만약에 더 이상 이걸 같이 하려면 도와주는 걸로 하기는 어렵다. 그럼 나도 이걸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야 저도 의욕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셰프가 그때도 항상 지금도 그렇고 농담을 하는 게 자기의 큰 그림이었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풀타임으로 이걸 같이 하자고 하면 저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나하나 시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오니바는 벌써 2주년을 넘었어요. 와,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항상 이걸 하면서도 좋은 게 만약에 제가 기자로서만 계속 음식 전문 기자다, 나는 글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만 있었으면 이렇게 셰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참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6-3이라는 곳에 있었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셰프님들이랑 인터뷰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우리 아무리 미디어 인터뷰하면 좋은 얘기만 나가고 싶잖아요. 나의 치부라든지 어려움은 최대한 예쁘게 포장해서 말하고 싶고 말을 안 하고 싶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6-3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흑백 명함을 다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랑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뭐 말을 안 하다가도
아 그래 너 어차피 이거 다 알잖아. 이래서 이렇게 힘든 거거든.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이 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리고 대하는 것도 제가 이 업을 보는 것도 굉장히 달라졌고 그냥 단지 내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저 사람의 생각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먼저 그 질문을 따내서 그 질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질문을 생각해내서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이제 몇 분 해외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제가 던진 질문이 저는 사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히려 인터뷰 말미에 네가 오늘 던져준 질문 때문에 내가 되게 생각이 많아졌다. 고맙다. 뭔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생겼다. 뭐 그게 뭔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도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어서 그걸 잊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이 그 깐로카라고 스페인의 거의 레전더리한 셰프가 있고 그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삼형제가 운영하는. 네. 거기서 사실 말이 안 통해서 통역이 있었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스페인어로 답하시고 저는 영어로 질문했는데 저희가 눈을 보고 얘기했어요. 통역사의 눈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통역사분도 굉장히 센스가 있으셨던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원래 처음에 저한테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거의 1시간을 넘게 얘기하고 그분이 그 다음 일정 막 조율하시느라고 그래서 막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도 이거 다 하고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좀 기분이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경험이 언어를 초월해서도 누군가한테 서로한테 감동이 되는 포인트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내 일을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줄 수 있구나 그거를 그때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소믈리에를 이제 일을 하고 똑같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전달하는 일들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재밌게 하는 와중에 올해 초에 나랑을 열었어요. 나랑은 김밥집이거든요. 근데 이 김밥집이 오히려 제가 소믈리에로 와인을 추천하는 게 굉장히 accidentally 진짜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김밥집은 그거보다도 정말 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족이 뭔가 이렇게 음식 먹는 거에 뭐 외식을 많이 하거나 그런 집에서 크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약간 먹는 게 재밌어서 다니기 시작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 친구들도 그런 레스토랑을 막 자주 가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한두 명 정도 있었을까? 근데 이제 그러면 웬만한 친구들이 다 보면서 너 이렇게 되게 쉽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렇게 레스토랑 많이 다니고 그렇게 기사 쓰고 하면 너 레스토랑 차리겠다? 너 와인바 차리겠다?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요리를 할 줄 알아. 와인을 뭐 팔 줄을 알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나 그런 거 절대 안 해. 나 레스토랑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약간 반 농담처럼 김밥집이면 나 할 수도 있지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김밥은 정말 그 누구나 집에서 각자의 재료로 말잖아요. 뭔가 꼭 어떤 자격증이 있고 어디 요리 학교 가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고. 그래서 그래 김밥집이면 나도 김밥 잘 말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농담으로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 대화가 반복이 되고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저도 모르게 약간 내가 진짜 김밥집을 한다면 이런 컨셉으로 해야지. 김밥집을 한다면 이런 음식을 내야지. 색깔은 뭘로 할까? 위치는 어디다 할 건데? 누가 타겟인데? 이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오다가 한 번도 언제 내가 김밥집을 열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데 그 김밥집이 자꾸 저한테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위치에 공실이 나서 나 하라는 건가? 약간 이런 일이 몇 번이 계속 빈번하게 생기는 거의 2년 주기로 계속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알아봤는데 건물이 새 건물 짓는다고 이제 건물 무너뜨릴 거다 하는 경우가 하나 있었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하라는 건가? 하다가 2년 전쯤에
오니바를 조인하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그때 테니스 이제 등록을 해서 치기 시작했는데 아침에 일찍 테니스를 치고 오는 길에 제가 항상 집 근처 동네에서 눈여겨본 상가가 있었어요. 한 3년을 거기 살면서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저는 김밥집을 그냥 상상 속에서 항상 만들고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했지만 그 언제가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날 또 딱 건물을 지나가다가 와, 저 건물 뒤에 자리가 있으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갔는데 건물 뒤에 이렇게 그 도로 같은 게 있고 거기에도 상가 그 스토어프런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여기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 하나 공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진짜 공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갑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셰프 3명한테 물어봤어요. 조금 다 다른 음식을 하는 다른 스타일의 음식을 하는 셰프들한테 이 자리 어때? 하고 다 보여줬는데 3명은 또 자리 좋은데 너 안 하면 나라도 하겠다. 약간 이 정도 반응을 보여줘서 이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도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럼 이거 운영 어떻게 해요? 그때 오니바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해? 이러다가 고민을 하면서 이게 돈이 얼마가 들지? 그럼 운영을 언제 하지? 주말만 할까? 그럼 나 퇴근하고 저녁 때 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생각을 하다가 3주가 걸렸어요. 3주가 걸려서 결정을 내린 거죠. 난 이거 해야지 하고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저도 상업부동산을 처음 해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저 그냥 보러 갈게요 라고 했다가 다른 분한테 뺏겼어요, 그 자리를. 그랬더니 제가 이걸 계약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파악을 하시고 다른 분한테 넘긴 거예요. 다른 분이 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앞에서 놓쳐서 이거 되게 내 거 같았고 내가 할 거 같았는데 왜 그러지? 하는 시간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한 번 이거를 하겠다고 하고 못하게 됐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일단 할 수가 없잖아요. 상실감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친구들이 그 셰프 친구들이 얘기한 게 모든 첫 번째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자기 업장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너는 지금 다 하고 있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때 너무 이제 하고 싶었는데 없어지니까 상실감 때문에 자리를 미친 듯이 처음으로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액티브하게 찾아다닌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 느낌 이거 찾을 거야 이래서 다녔는데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답답해하고 나 그냥 이거라도 할까? 내가 원하는 데 아니고 부족하고 월세도 더 비싼데 그냥 이거 해가지고 시작할까? 나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야, 너 진짜 모든 사람이 하는 실수를 지금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약간 이렇게 됐고 그게 포기가 되게 안 됐었는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데를 가져가신 분이 70대 할머니세요. 네. 떡집을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 떡집 할머니를 계속 거기를 제가 못 잊어서 맨날 그 공간을 맴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를 한 번도 못 뵀는데 그날 이제 딱 그 친구랑 다른 공간을 보고 나서 제가 또 야 저기 한번 떡집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래갖고 갔는데 할머니를 그날 딱 마주쳤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내 자리 아니구나. 저 할머니 거구나. 그거를 딱 깨닫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정말 그냥 할머니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그게 이게 되게 내 자리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안 오지 했는데 할머니를 보는 순간 내 거 아니네 할머니 거네. 뭔가 납득이 됐어요. 우와. 그러면서 딱 마음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돈을 더 들여서라도 가져오면 안 돼? 사실 막 돈 그거 얼마 줄 거 있으면 저는 공사비로 써야 되는데 돈이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다가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를 처음에 이제 같은 건물에 옆자리에 잡화점 같은 게 있었거든요. 되게 작아요. 6평. 그래서 6평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그 부동산 저를 처음에 도와주셨던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서 해보면 어떠냐. 작기는 해도 해봐라 했는데 왜냐면 작아진다고 해서 공사비가 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비는 여전히 70-80%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긴 너무 작아요 라고 안 했었는데 또 되게 신기한 게 그때쯤 타이밍에 누군가가 뭐 와인 수업을 해달라고 하거나 미팅 장소가 필요하거나 뭔가 좀 길게 세미나 같은 거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저 공간을 일단 내 공간을 할까? 그리고 한 번 몇 달 전에 이제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다. 진짜 back to square one. 이거를 보다 보니까 그래 작더라도 무슨 공간이라도 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뭐라도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이걸 계약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게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김밥집을 시작할 생각이 아니라
이 공간이라도 잡지 않으면 제가 왜냐면 그 공간, 그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상실감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이 월세를 내가 다 내고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결단을 내리고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덜컥.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해가지고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와 이러고 1년 안에 내가 과연 공사는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때 밀어붙일 때는 막 했지만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이 생기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천천히 좀 공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온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색깔로 어떤 이미지로 해야겠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오니바를 공사해준 디자이너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김밥집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도 다 봐왔으니까 그 친구한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서 그 친구가 또 김밥집 인테리어를 해줬어요. 김밥집 같이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게 굉장히 한국적이지만 그게 아이들 수준에서 맞춰졌으면 좋겠다 해서 색깔을 노란색으로 썼고 그 노란색 톤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전문가한테 맡긴 거죠. 나는 노란색을 쓰고 싶은데 어떤 벽면에 어떻게 노란색을 무슨 톤으로 할지는 언니가 정해줘 해서 친구한테 맡겼고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하나 부탁을 한 게 한국적인 민화가 벽에 그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 김밥집은 노란색 벽에 조명은 김밥 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명을 김밥 발로 쌌고 그래서 간접 조명이 되게 그리고 벽 한쪽에는 그 친구가 직접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근데 수묵화처럼 한 톤으로 색깔을 여러 개 쓴 게 아니라 노란색보다 조금 진한 약간 주황에서 갈색 정도 갈 정도의 톤으로 수묵화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나비도 있고 막 산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유아틱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하고 있다가 아시아 50 베스트가 한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열려고 목표했던 시점이 한 2월 말쯤이고 봄 되면 문을 열어야지 제가 그 공간을 계약한 게 아마 10월 말일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공사하자. 지금 급할 거 없으니까 라고 했다가 이제 2월 말 정도로 하고 3월에 이제 아시아 50 베스트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때 좀 재밌는 거 해보면 좋겠다. 해외 친구들도 많이 올 거고 그들도 당연히 또 아무래도 그 레스토랑들이 조금 더 파인한 식당들을 많이 가니까 좀 캐주얼한 데를 한 번쯤 가서 숨통을 틔워줄 필요도 있겠다.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거기서 이제 오픈 빨리 해놓고 몇 주 해본 다음에 그 행사를 쳐야지 했는데 언제나처럼 공사는 딜레이가 되고 그 행사가 제 기억에 3월 24일인가 일요일 날 제가 하는 걸로 잡았었는데 3월 23일까지 벽화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날까지 정말. 근데 저도 맨날 레스토랑들 다들 만드실 때 아니 어떻게 오픈이 2시간 남았는데 아직도 박스가 여기 있고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이랬는데 해보니까 아무리 미리 뭐 짜고 해도 마지막에 뭔가 변수가 생기고 맞아요. 이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날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거의 한 오프닝 할 때 정말 작은 공간인데 300 몇십 명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있지? 나이도 여러 연령대가 되게 다양했고 아이들 데리고 온 친구들도 많았고 반려견도 같이 와서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기가 정말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되게 오래된 재건축 안 된 상가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공간에 사람들이 다 같이 돗자리 펴고 앉아 놀고 와인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새로운 사람이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랑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 자체가 친구들한테 나랑 놀자라는 개념이었어요. 김밥집을 만들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밥집이 그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꼭 김밥집에서 누구랑 나만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었고 요리사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어서 나랑 같이 김밥 말자였어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나도 우리 집에서 먹는 재밌는 이런 게 있으니까 너도 니네 집에서 맨날 먹던 재밌는 엄마가 해줬던 거 그런 레시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만들자. 그래서 제 생각에 음식 기자가 만들 수도 있고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만들 수도 있고 스타트업 투자하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요리하고 내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면 김밥 아이디어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인테리어 디자인한 친구도 한번 같이 김밥을 말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 김밥이 아직도 제가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름이 아를 김밥이에요. 그 친구가 프랑스 유학할 때 아를에서 고흐 마을이거든요.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버터헤드 레터스, 선드라이 토마토,
올리브, 고다 치즈 그리고 그 계란 그렇게 같이 먹었던 걸 올리브 오일을 김에 발라서 참기름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샐러드 느낌처럼 그렇게 해서 싸서 판매하는데 인기 좋아요. 내가 아는 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나누고 싶다가 모든 거의 기본이에요. 김밥집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게 실제 가능한가? 셰프들한테 물어봐서 이거 같이 그럼 만들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디자이너한테 그럼 원래 했던 거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고 거의 매달 그래서 조금 이런 특별한 김밥을 하는 걸로 네. 그래서 평소 일요일에는 저 혼자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김밥에 와인 먹고 2-3시간씩 김밥집에 누가 3시간을 앉아있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네. 거기 그렇게 3시간씩 앉아서 같이 수다 떨고 저 모르는 분들도 여기 이렇게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해서 또 새롭게 친구가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앞에 아파트 그 위쪽에서 창문 열면 보이거든요. 저희 김밥집이. 문 연 거 보고 전화 오세요. 오늘 열었죠? 갈게요. 이러면서 오픈을 일주일에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하고 있어요. 일요일만 하시는구나. 사실 매일 열고 싶은데 아직 여건이 안 돼서 네. 좀 망설이다가 최근에 제가 이렇게 망설이다가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건 아이들이 편안하게 오고 동네 사람들이 오는 사랑방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나랑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누구랑 이제 얘기를 할 기회가 참 없어요. 특히나 SNS 더 보기 시작하면서 내 고민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내 친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우리나라 정서상 누구한테 상담받으러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약간 점 보러 가고 사주 보러 가고 그런 곳에서 되게 나의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동네에서 그 누구나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공간에서는 김밥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매개체일 뿐이에요. 김밥을 팔고 있지만 거기는 김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 그래서 나를 보러 나랑 놀아요 하고 제가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거기는 테이블이 원 테이블 하나뿐이에요. 옆에 앉은 사람이랑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좀 말을 하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랑 만나요 해서 내 친구가 왔으면 그 친구는 또 자기 친구한테 나랑 여기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그 나랑이 약간 체인 리액션처럼 쭉 돌아서 사람들을 좀 모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바에 가서 바텐더가 약간 new shrink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바텐더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내가 오늘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처럼 동네 사람들이 그게 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이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지나가던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여기서 김밥 하나 먹으면서 오늘 이랬는데 이랬고 뭐 술 한잔 와인 한잔 먹으면서 뭔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웃기는 말로 토킹바 아시죠? 근데 토킹바가 되게 안 좋은 의미로 쓰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근데 그걸 조금 말할 수 있는 토킹바 같은 느낌. 거기 가면 누군가가 나랑 말해줄 수 있고 이렇게 나의 하루를 좀 보듬을 수 있어라는 느낌을 이 공간에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되게 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밥은 매개체일 뿐이고 거기 와서 김밥을 드시는 분은 제 시간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밥은 사이드로 오는 거고 와인도 네. 사이드 오는 거고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자라는 게 조금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첫 번째 해외 행사로 11월 2일에 싱가포르 라플스 호텔에서 행사를 해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생각한 것처럼 김밥 누구나 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로자라고 싱가포르의 원스타 셰프가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원래 말레이시아 셰프인데 싱가포르에 메타라고 2스타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방 총괄을 하는 걸 했었어요. 오너 셰프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주방 총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독립해서 이제 자기 식당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는 자기 말레이시안 백그라운드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알고 한국 식당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한국 셰프들이랑 일을 했으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이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우르는 새로운 네가 할 수 있는 김밥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말 거고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저 테이스팅 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플스 호텔에 있는 셰프는 하와이에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하와이
하와이의 어떤 느낌을 담을 수 있는 김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김밥도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뭐 단무지 넣고 우엉 넣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네 걸 김밥이라는 형태만 빌려서 그들의 맛을 담아서 김밥이 조금 더 다양하게 나갈 수 있게. 우리도 지금 파스타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그쵸. 굉장히 다양한 파스타 넣잖아요. 뭐 된장도 넣고 뭐도 넣고 우리 현지식으로 이제 바꿔서 하는 것처럼 김밥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김과 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것도 뭔가 색깔만 유지를 하고 다른 걸로 바꿔서 그들만의 문화로 우리가 피크닉 갈 때 김밥 싸 먹어 이런 것처럼 그들도 피크닉 갈 때 야 김밥 싸먹으니까 편하더라. 우리도 이번에 김밥 싸자. 이러면서 자기네들 향신료와 자기네들 재료를 써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싱가포르를 첫 번째 하고 그 다음으로 지금 방콕 얘기하고 있고 제 계획으로 홍콩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도쿄 일본 어딘가에서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국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나랑 김밥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왜냐면은 냉동으로도 유통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그래서 들고. 냉동을 네.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하나 엄청 떴잖아요. 김밥이 냉동 맞아요. 유통돼 갖고. 그래서 저도 김밥집을 하면 다들 이제 뭐 프랜차이즈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다면 이 공간 하나에서만 할 것 같고 만약에 근시일 내에 제가 2호점, 그러니까 분점을 하나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외로 갈 거고 바로 네. 그 해외가 LA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들 뭐 나 미국 생각해 이러면 다들 뉴욕이야? 이러는데 그치. 뉴욕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했고 제가 김밥집을 하는 것도 누구나 김밥집 할 수 있어요. 참치김밥, 김밥천국 뭐 등등 기타 브랜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하는 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까지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LA로 생각한 이유가 LA가 한국에서도 처음에 파인다이닝 나오고 했을 때 모던 코리안을 가지고 한식을 파인다이닝으로 먹는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야, 된장찌개 5,000원이면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가지고 10만 원 내고 밥을 먹어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LA를 살지 않았으니까 뭐 단편적으로 봐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LA에서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LA에는 한식으로 뭔가 파인다이닝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에 바루라는 식당이 어광 셰프님이 하나 열어서 이번에 LA 타임스에서 아마 Best Restaurant in LA 이거 받으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첫 사례일 정도로 지금 뉴욕에서는 모던 코리안으로 파인다이닝 하는 데가 정말 차고 넘치잖아요. 맞아요. 근데 LA는 없거든요. 그 정도로 LA에 있는 non-Korean들도 한국 음식은 K-타운이지. 약간 순두부 먹고 곱창 먹고 이러면 되지. 야, 한식을 파인다이닝에서 먹어? 굳이 왜? 약간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LA가 가고 싶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 생각하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들은 한국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동네 그쵸. 로컬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나 뭔가 새로운 거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서 LA를 가고 싶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챌린징한 곳을 찾아서 뭔가 네. 만들어보고 싶다. 아 재밌네요. 투자하시겠습니까? 나랑 김밥 공장이 한국에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와 진짜 대박이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천천히 해서 아마 해외로 나가는 거는 진짜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거여서 국내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까지 이것도 해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김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또 확장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만약에 해외를 가게 되면 요거는 누군가의 다른 또 전문가의 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네.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일단 다양하게 해서 이 브랜드를 일단 알려놓는 것까지는 내가 최소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까지는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거의 그 이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었던 내용들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 라운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커리어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 선배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사실은 미디어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워낙에 뭐 기자님을 하셨으니까 네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커버를 해 나가는 과정을 하려고 이 팟캐스트를 만든 거기는 한데 그 내용을
먼저 이게 그 하셨었던 그 커리어 트랙과 오니빠랑 그다음 나랑 김밥이랑 그 나랑 김밥이 나가는 방향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얘기를 좀 물론 짧긴 하지만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실제로 여기에서 이번 회차에서 준비했었던 내용들은 이제 거의 다 커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촬영을 이제 딱 완결까지 이번에 나오고 흑백 요리사 네. 나오고 한 번 더 촬영을 하긴 하겠지만, 이번에 이 촬영을 하시면서 좀 이제 여기 그래도 이런 셰프님이 한번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나시는 분이 좀 있나요? 사실 되게 조심스럽기는 해요. 저도 생각해보지 않은 분야고, 왜냐면 결국에 쇼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간다는 건 쇼고, 음. 그거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은 그때 상황이나 시기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여서 제가 누군가를 이 사람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건 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하지만 하나 바람이 있다면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포맷에 뭐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 2번째를 찍든, 아니면 그 어떤 방송사에서 아니면 어떤 스튜디오에서 또 비슷한 포맷의 요리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찍을 때, 적어도 지금 당장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가는 셰프들은 조금 적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 정도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이제 팟캐스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뷰를 진행했었던 사람이었었다가 맞아요. 인터뷰를 받는 입장에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 리뷰를 남겨본다면 어떨까요? 항상 제가 제일 라고 의문을 가졌던 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실 저희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일들이 몇 년도에 몇 월에 있었는지를 좀 꼼꼼하게 한 번씩 봐서 타임라인을 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그게 몇 년도였는지 언제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알고는 있지만 그게 참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금 바로 말하기가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왜냐면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서사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타임라인으로 딱딱 찍어서 교과서에서 쪽집게 과외해 주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고 내가 봐왔던 건 이렇게 펼쳐져서 흐르듯이 가는 스토리인데, 그 안에서 그들이, 내가 가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몇 년이요? 몇 월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알겠다라는 걸 조금 더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